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KTV 유튜브를 통해서 전우용의 사담을 방송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남짓 됐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유튜브가 이런 식의 뭐 정책 홍보 또는 뉴스 또는 시사 비평 이런 것들을 다루는 대한 미디어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신문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이 이제 120년 남짓, 그리고 라디오가 등장한 것이 90년, TV가 등장한 것이 50년 조금 지났습니다. 미디어 시장, 미디어 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고, 이렇게 급변하는 속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한 소비자의 지위에서 이제 벗어나 적극적인 뉴스 생산자의 지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뉴스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이 기록의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막 열린 셈이죠. 근데 이렇게 모두가 뉴스의 생산자가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짜 뉴스, 믿을 수 없는 뉴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짜 뉴스에 계속 현혹되어서 생각이, 이성이, 판단력이 마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동전의 양면이 있는 셈이죠. 우리가 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동시에 쏟아지는 가짜 뉴스들에 속아서 자기 판단력과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미디어연구소 양문석 이사장님을 모시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정신을 차리고 속지 않고 뉴스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농협 창고가 텅텅 비었더라, 쌀값이 올랐더라, 북한에 퍼줘서 그렇더라. 조금만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금세 알 수 있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하면 그 이야기는 됐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어쨌든 이라는 표현으로 앞서 논리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그 가짜 뉴스, 맥락을 단절시키면서 왜곡하는 가짜 뉴스,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비틀기 시작을 하면 뿌리 깊은 잘못된 담론으로 구조화돼 버리는, 그게 사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신데 여기까지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전공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워낙 좀 미디어, 특히 유튜브가 최근 들어 핫한 문제라서 좀 이사장님 좀 모셨는데요. 먼저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공공미디어연구소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공공미디어 연구소를 만들어서 진보 진영 또는 시민사회 단체, 진보적인 학계 그리고 언론 단체의 기본적인 이 정책적인 입장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국회나 그다음에 정부 기관에 제출하고, 그리고 가교 역할을 해왔던 연구 집단이고요. 언론학 박사 4명과 스태프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한국 민간 미디어 싱크탱크로서는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래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요즘 이제 유튜브, 팟캐스트까지 이제 과거에 이 통념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영역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열려 있잖아요. 좀 간략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달해 있는 미디어 환경,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다면.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엘리트 집단들이 만들어주고 던져주면 소비자는 그것들이 진리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팩트다라고 이해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논거 자체, 신뢰할 만한 논거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얼마만큼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느냐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즉 제작자가 던져주는 거를 받아먹던 시절에서 제작자가 던져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강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히려 그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제작자로서의 역할, 일방적인 소비자의 역할에서 나 스스로도 작은 제작자의 역할이 지금은 미디어 환경의 제작자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봤던 것들을 이제는 쌍방, 제작자와 소비자가 쌍방으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드라마 같은 경우 대표적이거든요. 사실상 시청자가 오늘 1회분을 보고 2회분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작가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청자를 제작자로 볼 것이냐, 생산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로 볼 것이냐, 시청자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딱딱 구분할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오히려 제작자의 역할과 소비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촌스러운 시대 뒤떨어진 그 행태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제작의 길에 그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이 크게 변화되네요. 앞으로 미디어 환경이 지금 이렇게 SNS나 팟캐스트 어떤 유튜브처럼 이제 개인 미디어, 1인 미디어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미디어나 퍼스널 미디어의 제작자들은 거대 미디어가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 제작해서 보도한 내용을 1차 텍스트로 삼아서 또 그것을 그 가공하고 제작해서 또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대 미디어가 팩트를 정확하게 그 확인하느냐, 두 번째 그 팩트를 맥락, 즉 시간적, 그 논리적, 역사적 이 맥락 속에서 팩트를 해석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람이 보실 때 우리가 가짜 뉴스는 이게 요즘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의 허위, 과장, 왜곡 또는 이제 맥락 이탈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가짜 뉴스를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포탈이 등장하기 전에 홈페이지 중심의 이 파워 홈페이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서 이제 정리하는 블로그가 등장을 하고, 글에 사진이 붙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이 붙으면서 팟캐스트가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팟캐스트가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유튜브가 이제 대세를 이제 이루었던 게 일반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그다음에 사진, 그다음에 음성이 결합되고 이제는 동영상이 결합되는 이 과정이 불과 20년 동안에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휴대전화에서 2G에서 5G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는 게 파워 블로그라고 하는 이 블로거들을 향해서 기업이 광고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과 블로그의 글이 결합되면서 왜곡 현상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는 자본과 이 제작자, 생산자의 왜곡이 자본과 생산자와 권력에 또 개입을 하면서 급격한 왜곡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80대 할머니들이 랑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이가 북한에 쌀 퍼다 줘가지고 농협 창고가 텅텅 비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미 60, 70대, 80대의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유엔 제재로 인해서 쌀을 못 준다, 인도적 지원도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이미 한번 퍼졌던 인식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믿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미우면 감정적으로 어떠한 논리도 안 들어가고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인식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첫 번째 가짜 뉴스의 핵심은 계속해서 제가 거대 미디어의 담론이 바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비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뿌리 깊은 잘못된 담론으로 구조화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미 기성세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기에는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말 그대로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팩트와 맥락과 시대를 가르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 영어 조기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어릴 때 정립됐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의 관점을 어떤 방식으로 나의 관점을 만들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미래를 보고 새로운 미디어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과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야지, 현재 기성세대에게는 말 그대로 감정으로 정서로 문제를 제기할 때 논리로 객관으로 접근을 하면 논리와 객관은 팡팡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요. 도대체 뭐가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 뉴스 판별하는 능력이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이제 최근에 그것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이 이제 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정의 판별 방식, 이거 잠깐만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해 미디어 주시겠습니까? 리터시부터 이야기를 하죠. 미디어 리터시는 예전에는 미디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는 부분이 조기 미디어처럼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단방향의 뉘앙스가 이제 있어서 미디어 리터시라는 이제 영어를 통째로 들고 온 거죠. 독해 능력, 이해 능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와 문맥과 문단에 의해서 내가 읽고 보고 듣고 쓰면서 이해하는 능력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가짜 뉴스 이전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야기는 나왔고요. 그러면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는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농협 창고가 텅텅 비었더라, 쌀값이 올랐더라, 북한에 퍼져서 그렇더라 라고 하는데, 조금만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금세 알 수 있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하면 그 이야기는 됐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어쨌든 이라는 표현으로 앞서 논리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사실을 맥락을 단절시키면서 왜곡하는 가짜 뉴스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허위인 것, 예. 두 번째는 맥락을 끊어서 이제 엉뚱한 데 갖다 붙이는 예. 것,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예. 말씀하신 거죠. 예.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인데, 판별은요 말 그대로 비교하거나 관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가짜 뉴스보다 더 심각한 거는 침묵이거든요. 뉴스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걸 말을 하지 않는, 이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왜곡해서라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잘못 이야기를 하면 추적해서 그건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화두라도 될 수 있는데, 발생한 사건을 아예 없었던 걸로, 이게 이제 더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가짜 뉴스는 거기에 침묵하는 대다수의 언론에 의해서 땅에 묻히는 수많은 사건들, 이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경미한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뉴스를 골라볼 수 있는 시대, 네. 신문을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안 봐도 되는 시대, 네. 기뻐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뉴스를 골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뉴스가 선별적으로 저를 습격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막 이상한 뉴스들이 들어와서 보라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 그럴수록 가짜 뉴스에 현혹될 수도 있고 할 텐데, 뭐 이게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어떻게 이런 좀 가짜 뉴스 범람의 시대, 뉴스가 개인이 뉴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개인을 공습하는 시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팁을 좀 알려주시죠. 현실적으로
내가 정신 똑바로 사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교육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거대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운영하는 홍카콜라, 그 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이 운영하는 알릴레오, 이러한 그 매체들이 지난번처럼 같이 그 조인트 방송들을 하면서 상식과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함께 그 공동 제작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팩트 중심, 그다음에 가짜 뉴스의 제거 과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만 있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팁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문제를,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꾸 수용자를 변화시켜서 뭔가의 변화를 끌려고 하는데, 원인은 생산자에게 있다. 그러면 그 생산자를 이 채찍과 당근으로 재교육을 시키고 정상화 시키는 게 1차적인데, 자꾸 수용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끊임없는 그 악순환의 그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기계문명의 발전, 미디어 환경의 변화, 또 미디어의 민주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낭만적인 꿈, 청사진을 많이 그려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20년 정도 겪으면서는 뭐 댓글에 담고 있는 폭력성, 야만성,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좀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일종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뭐 가짜뉴스가 당장은 뭔가 현격하게 줄일 방도는 뭐 당연히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 소비자 스스로가 현명해짐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해보고요. 예,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한 지 이제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동안 IT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미디어 환경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했고, 이제 현대인들은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기계 발달이 미디어 변화를 이끌었고요. 그만큼 기계는 계속 똑똑해지고 있고, 이 똑똑해지는 기계가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을 또 어떻게 바꿀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계가 똑똑해진 결과가 분별할 수 없는 가짜 뉴스를 범람하게 만든 주범이 되어 있는 현실이죠. 기계가 똑똑해지는 만큼 인간이 더 똑똑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함석헌 선생의 이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네, 전용의 사담 마지막 회였습니다. 역사를 성찰하고 또 그걸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어떤 이야기를 했나 관심이 있으시면 다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